중고차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궁금해서 찾아본다는 바로 그 차입니다. 최강 럭셔리 패밀리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입니다.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승차감의 완벽한 아빠 차지만 이상하게도 절대 사면 안 된다는 말이 많은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차량이죠. 먼저 중고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 5는 2016년 최초로 공개가 되었으며 전기형 기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서 판매된 모델입니다. 예시 모델로 가져온 녀석은 2018년식 75,000km를 탄 차량입니다. 신차값은 8,560만원입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과연 감가는 얼마가 되었을까요?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무려 5,610만원이 싸진 2,950만원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프로모션이 강할 때는 7천만원 언저리까지 떨어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마무시한 감가 폭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디스커버리 5는 감가를 쳐맞고 똥값이 되었을까요? 중형 이상의 넉넉한 SUV에 개쩌는 실내 마감과 가죽들, 심지어는 에어소스까지 달려있고 패밀리카에도 딱 적당하고 랜드로버인데 대체 부족할 게 뭐가 있다고 이럴까요? 그 이유는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랜드로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장점 없이 바로 조심해야 할 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랜드로버 차량들은 확실히 그 빈도가 줄었겠지만 이 시기에 나온 제규어 랜드로버 차량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심장, 엔진에 있습니다. 특히 2.0 인제니움 엔진이 이 불명예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 인제니움 엔진의 문제는 브랜드의 배경을 보면 왜 그런지 살짝 감이 오실 수도 있죠. 2008년 제규어 랜드로버가 포드에서 인도 타타 자동차에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초기에는 엔진이나 주요 기술들을 포드에서 공급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 후에 타사인 포드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엔진이 바로 이 2.0 인제니움 디젤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독자 개발 엔진이라는 건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물론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겠지만요. 그렇다면 2.0 인제니움 엔진이 달린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를 구매하게 된다면 겪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고질적 고장이 발생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론을 조금만 깔자면 고질병이 있고 수리 사례가 많다고 해도 모든 차가 고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잘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질적인 문제의 빈도를 대략적인 수치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모든 차가 1% 확률로 어떤 고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에어컨 공조장치 같은 게 고장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이건 세상 모든 차가 1% 확률입니다. 그런데 고질병이 있는 차량들은 5%에서 10% 정도로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수치로 본다면 일반적인 1%보다 5배에서 10배로 불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명 중으로 본다면 5명에서 10명 정도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차를 사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로 받아들이신다거나 내 차는 그런 적 없다고 분노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흔한 증상은 타이밍 체인 결손에 있습니다. 체인이 늘어나거나 끊어지면서 엔진에 데미지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타이밍 체인은 엔진 구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린더 내에 피스톤 운동이 시작되면 크랭크 샤프트가 회전 운동을 하게 되고 이게 타이밍 벨트와 맞물리게 됩니다. 이 흐름은 캠 샤프트로 이어지고 흡기와 배기 밸브가 열렸다가 닫히게 되면서 연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타이밍 벨트는 전체 과정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놈이 잘못되면 엔진이 곳곳에서 찐빠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랜드로버 2.0 인제니움 엔진은 이 타이밍 체인이 늘어나거나 끊어져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부품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수명이 정해져 있지만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고지한 교환 주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적은 키로수에서도 체인 결손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벨트 형식에서 체인을 쓰는 이유도 교체 주기를 크게 늘리는 방식인데 몇만 타지도 않고 체인이 끊어진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고장으로 인해서 오일 통로가 막히거나 베어링이 손상되는 등 전체 엔진 고장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인제니움 엔진의 터보 차저도 고장 1순위입니다. 터보 자체가 고장나서 엔진을 고장내는 경우도 있고 엔진이 문제를 일으켜서 터보를 고장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터보 차저 고장은 단순히 터보 차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연관되어 있는 최악의 케이스로는 엔진 커넥팅 로드까지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보 차저에 문제가 생기면 터빈축 실이 파손되면서 엔진 오일이 흡기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흡기 매니폴드를 통해서 연소실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하면 하이드로락 현상을 일으킵니다. 하이드로락이란 엔진이 압축 행정을 할 때 그 대상은 보통 기체죠. 공기를 압축시켜서 폭발시키는 압축 착화 방식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의 압축이 불가능한 엔진 오일이라는 액체가
압축의 대상에 들어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하는 엔진의 입장에서는 압축되지 않은 이 액체를 어떻게든 압축하기 위해서 힘을 가하게 되는데 이는 급격하게 압력을 상승시킵니다. 결론적으로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그리고 크랭크 샤프트까지 강력한 기계적인 응력을 가하게 되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커넥팅 로드가 변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또 이 변형은 피스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실린더 벽과 충돌하는 등 그냥 엔진이 좆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엔진 오일 희석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디젤 밀입자 필터인 DPF와 관련이 있습니다. DPF 재생 과정 중에 연소되지 않은 디젤이 엔진 오일에 섞여서 엔진 오일이 희석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짧은 시내 거리를 자주 다닐 때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디젤과 섞여 희석되면 엔진 오일의 윤활력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엔진 관련 부품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젝터 불량과 내구성 문제도 있습니다. 흔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연료를 주입하는 인젝터가 적정 연료를 쏴주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심이 너무 좋은 인제니움 엔진은 음식을 1인분만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1.5인분, 2인분 양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밥을 먹을 때는 좋아도 엔진을 압축하고 점화하는 엔진 속에서는 역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적정량 이상의 오일은 필요치 않은 높은 열을 생성하고 높은 열은 엔진 내구도에 역시나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스톤 자체의 강성도 낮아서 내구도가 더욱 망해버린 케이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엔진 노킹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피스톤에 균열이 생기는 등 역시나 엔진이 좆되는 겁니다. 위 내용은 영국 남동부 쪽 제기어 랜드로버 전문 엔진 리빌드 업체 디젤헤드의 내용을 참고하고 국내 정비 케이스들을 수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비사가 아니다 보니 내용이 아주 정확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최악의 케이스들을 위주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2.0 말고 3.0 사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위 말씀드린 엔진 문제는 2.0 인제니움 엔진의 문제점들입니다. 3.0 6기통 엔진은 다행히 포드사에서 공급받은 엔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엔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는 엔진 이슈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고질병으로는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은 찾은 것 같은데 초기에 아주 놀라운 미친 고장이 하나 있었죠. 바로 천장 누수입니다. 자동차가 구멍난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세차를 해도 물이 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워낙 심각해서 공영방송 뉴스에도 등장할 만큼 장난이 아니었던 이슈였습니다. 썬루프 배수로 문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그냥 전면 유리 윗부분이 떠서 물이 흘러 들어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현재는 대부분 차량들이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문제로는 주행 중에 우측 쏠림 현상도 있습니다. 차량의 얼라인먼트와 타이어를 전부 점검하고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핸들에서 손을 놓으면 차선을 넘을 정도로 옆으로 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불명이고 얼라인먼트를 반대로 틀어서 잡고 다니는 차주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타이어의 편마모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적절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차량은 깡통값도 8천만원이 넘는 아주 고가의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차선 유지 기능도 없고 그로 인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없습니다. 가장 이해 불가한 마이너스 옵션으로는 오토홀드조차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3만에서 3만 5천이라고 알려주는데 이는 자동차를 빨리 부서지게 만들어서 다음 자동차를 사게 만드는 수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진 이슈와 더불어 엔진 오일 교환도 3만에 한다면 무조건 엔진을 터뜨리겠다는 소리죠.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랜드로버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조심할 것도 많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꼭 사야 하신다면 근래 풀체인지된 차량들이나 BMW 엔진과 LG의 전자장비가 들어오는 새 차를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오로지 차량의 크기와 공간만이 전부인 차량입니다. 엔진, 서스펜션, 승차감, MVH는 잠시 묻어두시고 큰 차를 타고 캠핑을 가는 상상을 하시거나 아이와 유모차, 기저귀, 이유식 등 전부 다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남을 정도로 넉넉한 크기를 자랑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차량입니다. 그레이트 4 레볼루션 G4 렉스턴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4가지 혁명 같은 건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예시 모델은 2019년식 6만 킬로 차량이며 신차값은 4천만 원이었고 현재 중고값은 딱 반값이 되어버린 198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의 최고 장점은 딱 넓은 실내와 광활한 트렁크와 튼튼한 프레임 바디 정도입니다. 차는 그냥 굴러만 가면 되는데 공간은 좀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최고의 안성탕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몇 안 되는 프레임 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차대차 충돌 시에도 아주 뛰어난 안전성을 가지고 있겠죠. 또 나름 브랜드 내에서는 고급 모델이고 출고가도 높기 때문에 실내 소재나 마감재가 생각보다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체가 높아서 시야가 거의 트럭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높은 위치에서 다른 차를 내리깔아 볼 수 있다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내리깔아 본다고 누군가 나를 우러러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이 차량은 쌍용이 항상 자랑하는 벤츠와의 친분이 여전한 차량입니다. 바로 트랜스미션이 벤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7G 트로닉 플러스 버전인데 이건 제가 타는 벤츠 C클래스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변속기네요. 이거 완전 쓰레기. 하지만 그렇게 좋은 점만 있다면 감가를 두들겨 맞지는 않았겠죠. G4 렉스턴의 정신 나간 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차가 크면 왜 비싼지 아십니까? 차체가 커지면 철판이 넓어지기도 하겠지만 차량의 무게 또한 아주 무거워집니다. 이는 적절한 서스펜션이 필요할 테고 제동을 위해서는 더 좋은 브레이크가 필요할 테고 커진 면적으로 인한 풍조름을 줄이기 위해서 방음도 중요하고 공기저항 개수도 신경 써야 하면서 뭐 그냥 할 일이 졸라 많아지니까 더 비싸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연구개발에 있어서 이 당시 쌍용은 자금적으로 힘든 시기였고 신차 출시도 버거워서 매번 출시가 미뤄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시기가 1, 2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 되었었죠. 결국 타사 대비 부족했던 R&D는 그대로 차량의 기본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G4 렉스턴의 최악의 단점도 바로 이런 기본적인 차량의 완성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승차감 쪽은 포기를 하고 타야 하는 차량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화물차나 트럭 종류로 생각해야 그 중에서는 나름 괜찮은 승차감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풍조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노면 소음의 경우는 프레임 바디기도 하고 그래도 나름 잡아주는 편인데 고속 운행 시 바람 소리는 꽤 심각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2.2L 단일 파워트레인이며 기존에 있던 엔진을 환경 규제에 맞게 손본 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는 엔진입니다. 사골 중에 사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역시나 아쉬울 수밖에 없는 사양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경쟁되는 모하비에 비해서 한참 딸리는 수준이기도 하죠.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기를 이길 수가 없으니 오로지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거 아무리 SUV 큰 차가 좋다고 하지만 짜세 없는 차를 아무거나 살 수는 없습니다. 남자는 짜세고 자신감이고 바로 BMW입니다. F25 X3 20D입니다. 구형이 F바디지만 520D처럼 엄청 흔하지는 않고 나름 유니크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세월을 뛰어넘는 깐진하는 외관 디자인에 멋있다는 말이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는 차량. 2000cc BMW 디젤 엔진과 ZF8단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동급 최고의 조합일 겁니다. 예시 모델을 보겠습니다. 6만 km를 주행한 2017년식 무사고 차량입니다. 신차값은 6,850만원이었고 현재 중고 가격은 58% 감가된 2,900만원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차량입니다. F바디 당시의 X3는 동급의 국산차인 투싼이나 산타페에 비해서 우수한 엔진 성능과 제동 성능, 고속 주행, 코너링 등등 그냥 달리는 걸로 비교했을 때는 동급에서 최고의 주행감을 선사하는 차량입니다. 외관 디자인, 특히 전면부 디자인은 이게 진짜 SUV다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상판대기입니다. 특히 안개등이라는 게 원래 구형차 느낌이 되게 만드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원형 라이트인데도 불구하고 강인한 힘이 느껴지게 만들었고 헤드라이트의 엔젤링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아주 조화롭고 이상적인 디자인의 전면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뒷면은 뭐 그냥 F바디네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점만 있다면 감가를 두들겨 맞지 않았겠죠. BMW X3 20D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차는 오디오와 같은 감성 품질로 차량의 급을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F바디 모델이 특히 그 차별이 심했었습니다. X3 그러니까 3시리즈급의 차량에서 옵션 등급도 낮은 20D 수준이라면 수입사들이 그냥 무조건 무옵션으로 들고 오는 차량입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고 할 수 있냐면 매우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깜빡하고 스피커를 구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 앞에 다이소에 뛰어가서 5,000원짜리 스피커를 사왔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음질과 해상력에 컴퓨터를 꺼버리는 수준 정도의 음향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완전 못 쓸 스피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차가 BMW고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은 더욱 커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X3의 주행감과 성능은 모두 웬만큼 만족하겠지만 뒷좌석의 승차감은 좋은 평을 못 듣습니다. 특히 가족용으로 사용했을 때 뒷자리에 앉은 아이가 멀미를 한다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뒷좌석 진동 소음에 있어서는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트 관련해서는 F바디는 확실히 아쉽습니다. 이게 G바디에 들어와서는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는데 그 전 모델이기 때문에 장거리 피로도가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열 시트 리클라이닝도 G바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한 차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G바디에 2열 리클라이닝이 들어갔다가
페이스리프트 버전에서는 트림에 따라서 또 빠졌다고 하네요. 더 웃긴 건 X5는 애초에 2열 리클라이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외로 딱 7인승 버전만 리클라이닝이 들어가죠. 수입차 옵션은 보면 볼수록 상식과 개념을 뛰어넘는 진짜 야생에 가깝습니다. 기준이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변화무쌍한 옵션으로 인해서 정보가 틀렸다면 댓글로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차량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옵션이 많고 한국에서 판매량도 가장 많았던 차량입니다. 가족용 차량으로 가장 적당하고 나도 사고 싶은 패밀리카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초반에는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중고 감가는 무슨 웃돈 받고 팔렸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예시 모델은 2021년에 9만 킬로 차량입니다. 신차값은 4,268만 원이었습니다.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고작 3년밖에 안 지난 차량이죠. 중고가는 무려 40%가 감가된 2,6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SUV 치고 팰리세이드도 드디어 가성비 반열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팰리세이드는 앞서 나온 차량들이랑 비교 불가의 상품성입니다. 차량의 크기도 물론 크겠지만 옵션은 빵빵하다 못해 다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고 그냥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2열이 넉넉한 건 물론 3열도 달려있고 전부 폴딩해버리면 그냥 바로 관짝이 되어버리는, 아니 큰 짐차로 쓸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 이 당시는 현대차의 디자인이 막 진화하고 있을 무렵이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도 가장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죠. 솔직히 앞선 차량들이랑 팰리세이드 실내 비교는 거짓말 안 치고 15년 이상의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다음으로 옵션하면 현대, 현대하면 옵션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후측방 모니터, 360도 서라운드 뷰, 원격 시동,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열선, 220V 소켓,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HDA도 있고 그냥 웬만한 깡통을 사더라도 앞선 차량들보다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옵션 구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점만 있다면 감가를 두들겨 맞지는 않았겠죠. 현대 팰리세이드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의 가장 큰 단점은 커다란 차체 크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반적으로 아쉬운 승차감에 있습니다. 특히나 좌우로 흔들리는 롤이 심합니다. 코너를 돌거나 조향을 변경할 때 출렁출렁 자세를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신형으로 오면서 쇼겁쇼버 변경으로 롤을 그래도 많이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초기형 물량은 둥둥 떠다니는 특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내 스타일에 맞는지 한 번은 꼭 타보셔야 좋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물침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승차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에어서스도 없고 전고도 높은 대형 SUV이기 때문에 승차감에 있어서는 약간 한 발 양보를 해야겠죠. 역시나 앞선 X3와 같은 차량이 실제 주행에 있어서는 훨씬 재밌고 주행 안정감도 훨씬 뛰어납니다. 다음 팰리세이드의 단점은 현대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절대 브랜드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현대의 기어 시프터가 문제입니다. 이놈은 생긴 건 나름 깔끔하지만 실사용자들에게 수많은 혼돈과 함께 차를 뒤집기까지 했던 악명이 높은 녀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버튼식 기어는 확실히 실패에 가깝습니다. 욕을 얼마나 많이 얻어 처먹었으면 요새 나오는 차량들은 칼럼식으로 바뀌었던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팰리세이드는 여전히 버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익숙해져도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0.1%라도 높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팰리세이드는 엔진 구성이 약간 아쉽죠. 현대는 역시 대형차급이 주력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2.2L 디젤과 3.8 자연흡기 가솔린인데 이게 진짜 애매합니다. 디젤은 싫고 그렇다고 3.8 가솔린은 세금도 세고 기름 처먹는 하마일 텐데 이도저도 선택하기 싫어진다는 겁니다. 출시 초기에는 펠이나 연식 변경 때 추가 엔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약간 있었지만 무슨 지금까지 똑같은 엔진 구성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냥 국산 SUV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사라 이겁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아우디 A7은 신차값에서 보통 1000만원 정도의 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할인액과 함께 감가까지 더해졌으면 얼마나 더 싸졌을까요? 감가의 왕이라는 명성에 맞게 흠씬 두들겨 맞았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 모델은 아우디 A7 55 TFSI입니다. 6기통 가솔린 모델이죠. 세부 사항으로는 2021년식에 85,000km의 마일리지가 있는 차량입니다. 과연 3년이 지난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 감가를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요? 총 감가액은 4,211만원이 싸진 5,300만원 정도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얼마 안 빠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또 너무 공짜를 바라면 안 됩니다. 감가가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차가 좋고 찾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3년 만에 반값이 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는 차들은 솔직히 개꿀 가성비라기보다는 그 차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족스러운 감가액은 아닐지라도 내가 만약 이 차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할인 1000만원 빼고 1년에 거진 1000만원씩 감가를 당한 격입니다. 본인의 1년 저금 액수를 생각해본다면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우디 A7
우선 가솔린 모델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포르쉐 카이엔과 파나메라에도 사용되는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EA839 V형 6기통 싱글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 있어 기대와 걱정이 함께 공존하는 엔진이죠. 연비는 당연히 리터당 10km도 안 나오고 시내에서는 리터당 4km도 심심치 않게 보겠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차를 타면서 그까짓 연비 걱정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A7은 뒤태 맛집이라고 소문난 차량이며 우아한 디자인의 넘사벽이었던 벤츠의 CLS보다 오히려 외관에서 더 평가가 좋았던 차량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요새 디자인만 딱 놓고 본다면 솔직히 벤츠 BM보다는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잘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당연히 조명회사인 아우디의 노력도 있겠지만 죽쓰고 있는 벤츠 BM의 디자인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도 한 수 거두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아우디는 한국에서 이미지 나락가서 아무도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또한 아우디 A7은 뒤태뿐만 아니라 깐진하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달고 있는데 그로 인한 약점인 방음 부분에서도 이중 접합 유리를 든든하게 끼워둬서 정숙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는 솔직히 구조상 단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장고장이 나기도 쉬우며 유리 파손의 위험도 있죠. 한마디로 공기 저항과 멋 빼고는 그렇다 할 이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상하게 이런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놈일수록 멋있어진다니까. 뿐만 아니라 앞유리 히팅, 헤드업 디스플레이, 실내 최고급 가죽, 레이저 라이트 등등 웬만한 고급 옵션을 전부 달고 있는 아우디의 스포티하고 럭셔리한 고급 모델입니다. 경쟁 차종으로는 벤츠 CLS가 있지만 CLS보다 실내가 여유롭기 때문에 가족을 태우기에도 더욱 용이하고 비교적 컴포트 세팅에 더욱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선택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트렁크가 해치백 스타일로 열리는 테일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빠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얼굴값을 하기 마련입니다. 아우디 A7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7 하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 좋은 차가 똥차가 되지는 않겠지만 옆집 바둑이도 있고 앞집 영숙이도 있는데 나만 없다고 하면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는 게 사람입니다. 바로 에어 서스펜션의 부재입니다. 경쟁 차종인 벤츠의 CLS는 에어 서스를 장착하고 있는데 아우디는 없다? 에어서스의 효용이 얼마나 뛰어난지보다 단지 그 없다는 말 그 자체가 아주 큰 단점입니다. 심지어 이 차량은 신차가로 1억 수준의 차라는 점에서 이 부재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실차주 평가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고 승차감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고로 살 때는 차라리 에어서스가 없는 게 속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오히려 장점 아니에요? 다음 단점으로는 이 차는 아우디의 7단 에스트로닉 듀얼 클러치 미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DCT 미션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DCT 미션의 장점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빠른 변속과 함께 동력 손실도 적고 스포티하기 때문에 고성능을 지향하는 A7에 맞는 성향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고성능 차를 고성능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적은 대한민국에서는 저속에서 울컥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단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실사용 시의 불편함이 성능의 우월함을 앞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동 변속기가 짱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아우디 A7이 벤츠의 CLS보다 내부 공간이 넉넉하고 활용도도 높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비슷한 놈 CLS와의 비교일 뿐입니다. 쿠페형 스타일의 외관은 태생적으로 실내 공간을 갉아먹고 뒷자리 머리 공간이 일반 세단에 비해서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A7이 CLS보다 좀 더 패밀리카에 가까운 것은 맞으나 키가 큰 자녀를 두고 계시거나 부모님을 태울 일이 많은 패밀리카로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간 따질 거면 팰리세이드 사지 왜 여기서 알짱대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원래 깐진하는 패스트백은 머리를 생각하지 않는 법입니다. 공간이 아쉬울 때마다 나는 멋진 차를 타고 있다고 되새기면서 극복하면 될 일입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엔카 기준 페라리 최저가 모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무려 페라리인데도 불구하고 고작 6,9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모델입니다. 2011년 12월 생산된 페라리 캘리포니아 4.3 8기통 모델입니다. 신차값으로는 3억 3천만원 수준대입니다. 캘리포니아 모델은 페라리에서 생산된 미국 겨냥 모델로
자체로 최저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싼 페라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아니 이거 페라리 맞아요? 로고만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원래 제가 생각했던 간지나는 외관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초기에 마세라티 브랜드로 기획되다가 최종적으로 페라리 엔트리에 합류하게 된 모델입니다. 개발비가 많이 들었고 그만큼 차값을 높여야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좋은 차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연식의 페라리 캘리포니아 중고 가격은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이 차만 유독 싸게 올라와 있는데 간지나는 페라리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감가를 쳐맞았을까요? 이 페라리에는 충격적인 이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고차는 1인 신조가 중요하죠. 상품 차량의 이전 차주가 딱 한 명일 때가 상대적으로 관리 상태도 좋고 아끼고 탔을 가능성도 높고 고장이 없을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페라리는 과연 어떨까요? 진짜 장난 없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려 6인의 전 차주가 존재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중고차 상사에서 다른 상사로 넘어가면서 여러 명의가 추가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 무슨 비례대표 투표용지 수준으로 길게 나오는 차주 이력은 쉽게 볼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이한 이력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총 3번의 번호 교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차주가 일단 차량의 번호를 한번 바꾸었습니다. 2012년 4월 26일 최초 차량 번호 43거가 등록되고 3년 정도 열심히 타고 나서 1호 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아주 특이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전손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량 번호를 바꾸기 전 2014년 5월 11일에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차값은 3억이 넘지만 차량 가액은 그것에 비해서 턱없이 낮아지기 때문에 1억 5천 수준으로 전손이 나버려서 첫 차주가 상당히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 후 6개월 뒤에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왜 굳이 번호판을 바꾸었는지는 알 수 없는 대목이고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첫 차주는 그래도 이런 전손 사고와 번호판 변경이 있고 나서도 6년 가까이 차량을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만 보았을 땐 전손 이력이 생각보다 차량에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주지 않은 것인가 싶기도 한데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사고 이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 2021년 6월 2일 소유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차주도 의심스러운 이력들을 남겼습니다. 소유주가 변경되고 6일 뒤 6월 8일 차량 번호가 바뀝니다. 104어로 시작하는 세 자리 번호판입니다. 두 자리에서 세 자리 번호판으로 바꾸는 거야 뭐 새 차 느낌도 나고 하니까 드레스업을 위해서 바꿨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번호판을 바꾸고 고작 한 달 뒤인 2021년 7월에 또 한 번 번호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번호판인 3195로 시작하는 번호판입니다. 이 두 번째 차주의 특이한 점은 차량 구매 후 첫 3개월가량은 자차 보험을 들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으며 2021년 9월인 구매 후 3개월 뒤에 자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두 번의 번호 교환과 자차 보험 가입을 하고 5개월도 안 됐는데 이 차량을 그냥 다시 판매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차주가 만약 보험을 안 든 채로 있다가 판매를 하는 것이라면 중고 상사에서 상품화를 하다가 더 좋은 번호판을 선택한다던가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구매 후 3개월 뒤에 자차 보험에 가입해서 탔고 그리고 또 몇 개월 만에 다시 차를 처분했다는 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페라리 자차 보험은 보험비도 비싸거니와 보험 가입도 거부당할 수가 있는데 기껏 비싼 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뒤에 차량은 그냥 판매를 한 것입니다. 물론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차주가 차량을 던지고 난 뒤에 2022년 2월 세 번째 차주부터는 쭉 자차 보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연식이 오래된 희귀 차량이라서 보험 거부를 당했다거나 보험비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023년 1월에는 타차 가해로 인해서 내차 수리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까지 운행을 했던 차량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 차주들 중에는 아마 용감무쌍하고 용맹하신 우리 카푸어 형님들도 존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차주부터는 1년도 채 소유하지 못하고 소유자 변경이 되었으며 지금은 2023년 8월에 상사로 들어와서 8개월 정도 재고로 남아있는 상품 같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성능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고작 4만밖에 안 된 차량인데 뭐가 있겠냐 싶겠지만 당당하게도 실린더 커버 미세 누유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누유가 있어도 양호하고 없음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솔직하게 미세 누유를 찍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믿을만한 정보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고사양 엔진의 미세 누유쯤이야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놀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망의 전손 사고는 어디서 발생했는지 보겠습니다. 역시 아쉽게도 이 차량은 중고차 언어로 뼈다구를 먹은 차량이네요. 프론트 쪽 사이드 멤버에 판금 용접 표시가 있습니다. 외판에서도 후드와 라디에이터 서포트를 교환하고 팬더를 전부 판금한 것으로 보아서 앞쪽 충돌 사고가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론트 멤버는 사람으로 치면 갈비뼈 정도 되는 수준의 뼈다구입니다.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지면 그 부분을 위주로 수술하면 되겠지만 자동차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파워트레인은 물론 앞쪽에
속에 달려있는 건 대부분 다 빼내고 뼈다구만 드러낸 다음 교환, 용접, 판금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솔직히 차를 반쯤 다시 만드는 것이고, 아무리 수리 잘하는 곳을 찾아가더라도 완벽하게 차를 재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틀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어떤 하자가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흔히 뼈다구 먹은 차는 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격이 깡패기 때문에 외관은 잘 닦아놔서 아주 좋아 보이고 그 속은 전혀 알 수 없으니 사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페라리니까 진짜 장난감처럼 타고 싶고 집에 전시용으로 두고 싶다면 6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나쁜 수준의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페라리 껍데기 값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심지어 운행도 가능한데 말입니다.